안녕하세요. KS 나눔재단 강사 장정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산을 잘 관리하고 있나요? 용돈을 받는다던가 아르바이트의 경험이 있는 친구들의 경우 여러분들이 이 받은 돈 어떻게 잘 쓰고 있었나요?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어요. 돈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관리할 것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게 된다라고 하면 더 많은 돈을 경험하게 될 거고 이 여러분들이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축, 지출, 신용. 이 세 가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관리를 하면 조금 더 좋을지, 어떻게 현명한 금융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작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저축이에요. 어려서부터 우리는 저축해야 한다, 미래를 위해 대비를 해야 한다, 용돈을 받으면 수입이 생기면 절반을 저축하고 나머지 돈을 쓰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았을 텐데요. 그걸 듣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저축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저축을 하지 라는 생각을 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축 금액을 다루기 전에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을 만드는 법을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 통장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생활비 통장, 두 번째는 비상금 통장입니다. 생활비 통장으로 여러분들은 용돈이나 아르바이트비 같은 수입을 함께 입금을 시킬 거고요. 그 입금되어 있는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한 달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 안에서 돈이 수시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돈을 맡겨놓는 통장보다는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을 활용해야 하고요. 이왕이면 매일매일 이자가 쌓일 수 있는 CMA 통장을 활용해보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통장을 사용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금융 기록이 남게 됩니다. 언제 얼마를 받았고 언제 어디에 돈을 사용했는지 남겨있는 기록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번 달은 내가 참 돈을 잘 썼다. 아이고, 이번 달은 내가 돈을 많이 낭비했네 같은 반성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요. 이 반성을 토대로 여러분들은 다음 달에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통장 활용을 잘 하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는 비상금 통장을 만드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비상금 통장은 언제 혹시나 만약에 갑자기 돈이 쓸 일이 필요한데 큰 돈이 들어가야 한다. 내 생활비 외에 다른 돈이 필요하다 하는 경우 이 비상금 통장에 있는 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생활비 통장 안에 제가 알아서 잘 여유자금 만들어서 관리를 해볼게요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 대부분 나도 모르게 자꾸 그 돈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괜찮아, 내가 이번쯤에 한 번쯤은 써도 되겠지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분리된 비상금 통장을 만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비상금 통장 안에 여러분들이 최소 금액의 목표를 세워놓으세요. 적어도 난 이 비상금 통장에 10만 원 이상 있어야 한다 같은 목표를 세우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비상금 통장에서 돈을 꺼내 쓰는 경우 다시 10만 원이 되도록 돈을 채워 넣어야겠죠. 그래서 비상금 통장에는 항상 일정 금액 이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워놔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생활비 통장 안에서 기록을 남기고 반성하고 새로운 계획을 생기면서 만일을 대비한 비상금 통장을 가지고 두 가지 통장을 가지고 생활하게 될 텐데요. 이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을 찾아봐야 해요. 아무래도 저는 한 달 동안에 돈을 버는 걸 알맞게 다 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축할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니까 저축을 먼저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저축 같은 경우 얼마의 금액을 저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통장을 보면 평균적으로 내가 한 달에 얼마의 금액을 버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한 달 동안 이 정도의 돈을 벌어요 라는 금액을 먼저 구하고요. 그 이후에 내가 돈을 이 정도는 쓰네요 하는 금액도 한번 계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평균 여러분들의 소득 금액에서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돈을 항상 제가 써왔네요 하는 평균 지출액을 빼주세요. 그러면 그 차이에 남은 돈이 바로 여러분들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보아하니 나는 지출이 조금 많다 하는 친구들은요, 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적을 거고요. 저는 생각보다 소비를 별로 안 하네요 하는 친구들은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고 무리해서 저는요 저축을 많이 하기 위해서 갑자기 소비를 줄이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줄여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평균적인 솔직한 금액을 빼서 여러분들이 먼저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파악해 주세요. 파악한 후에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이제 돈을 모아봐야 할 건데요. 그래, 저축 이 정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았어. 근데 그냥 내가 왜 저축을 해야 하는지 모른다 라고 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돈 모으는 재미 그리고 필요성을 못 느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돈을 열심히 모아서 이걸 하고 싶어 하는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여행도 가고 싶고 최신 전자기기도 사고 싶고 대학 등록금도 모으고 싶다. 이런 다양한 목표를 세우고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한지를 먼저 계산한 후 그럼 이 정도의 금액을 모으기 위해서 이 정도의 기간이 걸리겠네까지 여러분은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어느 기간 동안에 돈을 모아서 이 정도의 금액이 모이면 어떠한 목표를 이루겠다 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간, 금액, 목표를 정하고 나서 이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진짜 돈을 모을 수 있는 통장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계획만 세고 끝나면 안 되겠죠.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금융상품을 활용할 거고요. 그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저축상품일 거예요. 그렇다면 저축상품도 종류가 여러 개니까 어떤 상품이 나에게 어울릴지도 알아봐야겠죠. 먼저 보통 예금은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돈을 저축했다 찾을 수 있다 하는 통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활비 통장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정기 예금 같은 경우는 정해진 기간 동안 목돈, 이미 모여있는 돈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돈을 모아봐야 하기 때문에 아직 이 통장은 필요하지 않겠네요. 우리에게는 정기 적금이라고 하는 정해진 기간 동안 꼬박꼬박 돈을 열심히 모아볼 수 있는 상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속한 기간, 내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기간이 필요해요 하는 기간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정기적금 상품을 활용하면 좋아요. 물론 다양한 은행에서 다양한 정기적금 상품들이 많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저는 제가 직접 통장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어서요. 조금 어렵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하는 친구들은 이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파인이라는 금융 소비자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홈페이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인이라는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고 나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될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될 다양한 금융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금융 카테고리에 있는 금융상품 한눈에 라는 곳을 한번 클릭해 볼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래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들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우리는 적금 통장을 한번 만들려고 하니 적금이라고 쓰여 있는 곳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고 나면 이런 창이 하나 뜰 건데요. 이 창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 금액을 모으기 위해서 이 정도의 개월수가 필요합니다를 입력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얼마 정도를 넣어야 하는지도 알 수 있고 혹은 저는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이 개월수 동안 저축을 하겠습니다를 여러분들이 기입하게 되면요. 밑에 있는 다양한 선택사항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어울리는 상품을 추천해 줍니다. 적립 방법을 보니까 두 가지가 있네요. 정액 적립식은요. 여러분들이 매달 꼬박꼬박 정해진 금액을 입금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자유적립은요. 제가 아직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서요. 그때그때 제가 여유가 될 때 여유 자금에 따라서 다른 금액을 저축하고 싶어요 하는 경우는 이것을 선택해주면 좋아요. 적립 방법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래하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 단순하게 1금융인 은행에다가 저축을 하고 싶은지 아니면 조금 은행보다 하는 일은 적지만 그래도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저축이자가 여러분들에게 어울릴지 혹은 그 정보 다 모르겠어 하는 경우 그냥 전체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별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해서 금융상품을 검색을 눌러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다양한 상품들이 한눈에 보입니다. 제공되는 정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자율도 비교해보고 혹은 여러분들이 거래하기 손쉬운 은행을 선택해서 나는
이 은행에서 이 상품을 거래해야겠다라고 마음을 정하고 실제 금융회사를 찾아가서 통장을 개설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똑 부러지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생활할 때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을 활용해서 생활을 하다가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세요라고 해서 저축에 대한 팁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많이 하기 위해서 지금의 지출을 줄이는 건 중요하지만요. 그렇다고 지출을 아예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지금의 내 행복을 위해서 지금 나를 위한 지출을 많이 쓰는 것도 올바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돈을 적정하게 쓰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적절하게 쓰고 내가 의미 있게 돈을 쓰는 것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앞에서 보통 예금 상품을 거래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어느 정도 돈을 쓰는지 파악해서 증거를 남기는 걸 보고 반성도 하고 계획도 세우세요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적어도 2, 3개월치의 분량을 가지고 항목을 한번 나눠보세요. 그러면 내가 보통 한 달에 식비에 이 정도의 돈을 쓰는구나. 한 달에 이 정도는 교통비로 나가는구나 하는 항목별 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그러한 소비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파악한 패턴을 가지고 항목들을 딱 살펴보면 사실 이건 진짜 내가 한 달에 꼬박꼬박 써야 할 내용들이지만 이거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갖고 싶어서 줄일 수 있지만 지금의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썼던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들을 조금 줄여볼 수 있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계산해놓은 항목들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한번 매겨보세요. 내가 한 달 동안 이건 정말 꼭 써야 하는 고정 지출이다 하는 것부터 이건 그냥 내가 그날 기분이 좋아서, 기분이 우울해서 썼던 것들이야 하는 품목들을 순서대로 나열한 후에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평균적으로 내는 지출 금액을 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금씩 금액을 한번 배분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내놓은 그 항목들 중에 밑에 있는 부분은 내가 예상한 금액을 가지고는 지출할 수 없게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정도 금액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유 자금이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활동들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여러분들의 자금 사정에 따라서 지출을 줄이거나 늘렸다 할 수 있고요. 우선순위 안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순위보다는 우선적으로 금액을 미리 배정해야 한다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의 계획은 세웠어요. 계획만 세우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을 할 수 있느냐? 사실 여러분들의 계획을 세울 때 선생님 제가요. 한 달을 다 패턴을 분석해 보니까 제가 쇼핑을 진짜 많이 하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쇼핑을 끊겠습니다. 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경우 이 친구는 중도 포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때는요. 내가 정말 이걸 지킬 수 있는지, 내가 오랫동안 앞으로도 평생 지속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는 금액 안의 항목들을 계획을 세워야 하겠죠. 그래서 단순히 지금 당장 쇼핑이 많으니까 쇼핑을 확 줄여버릴 거야 보다는 그렇다면 지난달에 내가 5만 원치 쇼핑을 했다면 이번에는 4만 원을 줄여볼까? 그 다음엔 2만 원을 줄여볼까? 점차적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 돈을 쓰게 될 텐데 아마 지금까지는 주로 현금을 이용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는 만큼 카드라는 걸 많이 활용할 텐데요. 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있겠죠. 신용카드는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물건을 살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만큼 내가 없는 돈을 먼저 썼기 때문에 내 자산 관리를 하기 어렵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자산 관리가 서툰 친구들에게는 체크카드를 추천합니다. 체크카드는 내 통장 안에 있는 돈만큼만 쓸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자산이 빠져나가고 들어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문자 알림 서비스를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마다 핸드폰 앱에 얼마를 써서 잔액이 얼만큼 남아있습니다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금액을 두 눈으로 확인하면서
소비를 할 때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 잔액이 얼마 안 남았으니 이번 달에 지출을 조금만 줄여볼까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소비 습관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거예요. 또 하나 좋은 점은요. 매년 연말마다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는데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의 세액공제가 더 크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체크카드를 활용해서 연말에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조금 더 추천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리해보면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가 여러분들에게 자산 관리를 하기 조금 더 유용하고요. 쇼핑을 할 때는 목록을 작성하고 목록에 있는 것만 쇼핑을 해야겠죠. 사실 이게 지키기 어려운 게 길을 가다 보면 뭐 할인하여 또 장을 보러 갔더니 1+1을 해요 라는 유혹들에 시달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계획을 세운 만큼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록에 있는 물건을 우선적으로 사고 혹시나 그 외에 사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면 한 달 생활비에 여유 자금이 생겼을 때 구매하는 걸로 약속해요. 세 번째, 통신비도 아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 와이파이가 굉장히 잘 잡혀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비싼 데이터가 많은 요금제를 쓸 필요는 없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통신비 쪽에서도 요금을 아낄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의 지출에 나가는 돈을 조금 더 줄여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문화생활도 무료로 제공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알아보고 혹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체크카드에서 할인과 연계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알아보면 조금 더 똑똑한 소비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공과금처럼 핸드폰 요금, 수도 사용요금, 그리고 이러한 세금 같은 것들이 연체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연체가 되면 그에 해당하는 벌금, 연체료가 또 나가기 때문에 돈이 이중으로 나가서 너무 아깝잖아요. 연체가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자동이체를 신청해서 미리 나에게 필요한 돈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마지막, 지출별 항목을 상한 금액, 나는 쇼핑에는 이 정도 금액이 최대 금액이야. 그렇다고 꼭 최대 금액을 맞출 필요는 없겠죠. 이번에는 많이 살 게 적다라고 하면 굳이 그 금액을 채우지 않고 여유 자금을 만들어서 다음 달에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도 있으니 최대 금액을 정해놓고 그 금액이 넘지 않는 소비 습관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세 번째는 신용인데요. 지금 저축과 지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쓰는 이런 소비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왜 우리가 신용을 배워야 하느냐? 사실 이 돈이 오고 가는 금융생활 안에는 신용이라는 걸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신용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융 안에서는 돈과 관련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신용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빌린 돈을 제때 잘 갚는 사람을 우리는 신용이 있는 사람이다. 신용도가 높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신용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신용카드가 제일 먼저 떠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어른들만 신용관리를 잘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 우리 주변에는 알게 모르게 신용과 관련된 활동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어린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다 신용을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거래들이 있는지를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휴대폰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요. 한 달치 미리 내놓고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사용하고 약속된 날짜에 사용한 만큼 돈을 내고 있습니다. 전기, 수도도 마찬가지고요. 신용카드도 어른들이 미리 결제를 하지만 그 순간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미리 신용카드 회사가 내주고 약속된 날이 되면 우리는 신용카드 회사의 돈을 갚고 있어요. 금융회사에서부터 돈을 빌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것들은 내가 지금 그거에 해당하는 가치의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미리 지금 사용을 했지만 그거에 해당하는 돈은 나중에 드릴게요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은 굉장히 다양한 신용이 거래가 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신용을 거래하고 있지만 나의 이 신용도가 다른 회사들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개통을 한다던가 혹은 금융상품을 하나 만들려고 회사에 찾아갈 경우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휴대폰을 개통했을 때 이 사람이 이 돈을 꼬박꼬박 잘 낼 수 있는지
카드를 사용했을 때 카드 대금을 잘 낼 수 있는지, 혹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 성실하게 회사에 열심히 다닐 수 있는지, 혹은 이민을 갈 때 혹시 이전 국가에서 미납된 세금은 없는지, 우리나라로 다시 이민을 왔을 때 이 안에서도 원활한 경제 생활이 가능한지 등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에게도 내 신용도가 전달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생활 안에서 신용이라는 걸 빼놓을 수 없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신용은요, 우리가 신용 점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점부터 1000점까지 점수를 매기게 되는데요. 점수가 어떻게 얻어지느냐? 내가 대출을 한 경험이 있는지, 그렇다면 이 대출을 통해서 연체가 되진 않았는지, 내가 잘 갚았는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잘 냈는지 등 여러분들이 신용 거래를 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신용 점수가 주어지고요. 점수가 높을수록 우리에겐 굉장히 이득입니다. 무엇이 이득이냐? 점수가 높다라는 건 이 사람은 돈을 빌려줘도 잘 갚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대출 받기도 쉽고요.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많아지고 갚을 때 내야 하는 이자는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수가 낮은 사람보다는 높은 사람이 금융활동을 할 때 훨씬 더 편리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용관리는 반드시 꼭 필요한 활동 중에 하나예요. 자, 그렇다면 신용하면 신용카드 말고 또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건 바로 대출일 거예요. 대출은 분명 내가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려오는 것이지만 사실은 미래의 나에게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내가 돈을 빌려왔지만 사실 빌려온 돈을 갚는 건 내일의 나, 다음 달의 나, 그 다음 해의 나, 앞으로의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갚아야 할 돈들이기 때문에 결국엔 내가 빌려서 내가 갚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미래에 내가 참 고생을 많이 하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나는 대출을 안 할래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대출은요, 우리가 생활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거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정말 나의 생활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대출을 받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나의 미래를 위해서 대출은 하나의 필요한 활동이긴 한데 문제는 내가 이 돈을 갚을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대출할 때 여러분은 반드시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해요. 첫 번째, 내가 왜 지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가? 이게 단순히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생활할 때 필요한 무언가를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꼭 필요해서 대출을 하는 것인지, 이런 다양한 점에서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 이건 진짜 나를 위해서 무조건 필요한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어느 금액 정도를 대출 받을지, 나를 위해서 꼭 필요한 대출이긴 하지만 이 돈을 미래에 내가 갚기 어려울 거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대출을 받지 않아야겠죠. 하지만 미래에 내가 이 정도는 잘 갚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금액이다라고 하면 내가 대출을 받는 건 절대 나쁜 게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대출이 필요한 이유를 잘 생각해보고 내가 갚을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선 안에서만 대출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될 경우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를 위해서 이렇게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부분에서 궁금한 친구들은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과 신청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면 사실 학자금 대출도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등록금을 내고 그 다음 달부터 바로 꼬박꼬박 갚아 나가는 대출도 있고, 대학은 열심히 다니고요, 제가 취업하고 나서 그때 한꺼번에 갚겠습니다 하는 대출들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능력이 되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어울리는 필요한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대출 상품들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등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혹시 이런 분야, 이런 쪽에 친구들이 필요성을 느낀다라고 하면 한번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것보다 대학생인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대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훨씬 더 이득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신용을 잘 이해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알고 있던 신용과 관련된 기본 지식들이 올바른지를 간단하게 OX 퀴즈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득이 낮으면 신용 점수가 반드시 낮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사실 이제 이 정도 되면 여러분은 눈치를 챘겠죠. 사실 문제에 반드시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틀린 대답이 많습니다. 그래서 답은 X입니다. 신용 점수는요, 사람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거래한 기록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소득이 적어도 빌린 돈을 제때제때 잘 갚으면 이 사람은 신용도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 금액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한번 떨어진 신용 등급은 바로 회복할 수 없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답은 O입니다. 자, 등급을 올리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떨어진 등급을 올리는 건 더더욱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연체, 한번 떨어지는 등급은 연체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이 연체를 90일을 기준으로 90일보다 짧으면 단기 연체, 90일보다 긴 기간이면 장기 연체다라고 합니다. 연체가 계속될수록 우리의 신용 등급, 신용 점수는 낮아지고요. 이런 연체가 없이 약속을 잘 지킬수록 신용 점수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떨어진 점수를 다시 회복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점을 기억하면서 기존에 있는 등급을 잘 유지하고 올릴 수 있는 생각을 더 해야겠죠. 다음 문제는 30만 원을 한 달 동안 연체한 것과 10만 원을 3달 동안 연체한 것 중 어느 것이 더 신용도가 나쁠까를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금액이냐, 기간이냐의 문제입니다. 힌트는 이전 앞선 문제 선생님이 해답을 어떻게 드렸는지를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바로 O입니다. 30만 원은요, 한 달, 한 번만 연체한 거지만요, 10만 원은 금액은 작아도 3달이라는 3번의 연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연체가 반복되는 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요, 금액보다는 기간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대출을 했을 경우 먼저 빌린 걸 먼저 갚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네 번째예요. 휴대전화 요금을 연체해도 은행 거래에는 지장이 없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휴대폰과 관련된 회사, 금융회사,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정답은 X입니다. 기관이 달라도 이 각각의 기관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건 나의 신용도, 고정되어 있는 나의 신용 점수이기 때문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용 점수에 따라서 우리는 여러 가지 금융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금을 연체해서 나의 신용 점수에 영향이 끼치면 그 낮아진 점수를 가지고 우리가 은행과 거래를 하기 때문에 훨씬 불리한 조건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회사와 상관없이 나는 나만의 신용 점수를 잘 관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세금 체납은 신용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세금은 국가가 관리하는 거니까 나의 개인적인 신용도에 영향이 없다. 가 아니라 세금도 바로 내가 관리하는 하나의 금융 거래입니다. 세금도 결국엔 내가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내가 이용한 대가에 대한 지불하는 비용이기 때문에요. 이것조차도 연체하지 않으면 나의 신용도에는 나쁜 영향을 준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신용과 관련된 거래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약속을 잘 지키는 습관, 그리고 돈과 관련해서도 내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사용하는 습관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저축, 지출, 신용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간단한 팁을 제공했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하고 있었던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 이제 처음 금융활동을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다양한 금융거래 안에서 오늘 배웠던 이 작은 팁들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